안녕하십니까. 이 대한신부전학회 교육이사를 맡고 있는 삼성서울병원의 최진호입니다. 오늘은 제 세 번째 인덱스 리뷰 위드 코리안 소사이티 하프페일러의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카디오 온콜로지 분야를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좌장을 맡으신 선생님은 연세대학의 심지영 교수님께서 같이 맡아주실 거고요. 이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분야가 예전에는 실제 암 환자 볼 때 이 카디악 톡시시티 있는 약제들이 나오면서 그 분야에 좀 집중됐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조금 더 다양한 약제들이 이 카디오 톡시시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심장에 영향을 주는 그런 약제들이 개발되면서 항암제들이 개발되면서 좀 더 폭넓어진 것 같고, 거기에 최근에는 이제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 온코카디올로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이 암 환자들,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한테서 또 이 어떻게 이 캔서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이런 역학적인 사실이 많이 나오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카디오 온콜로지 분야는 최근에 많이 강조되는 게 또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 여러 과, 즉 예전에 이 항암 치료하는 게 혈액질환내과 선생님들이 위주로 했다면은 최근에는 다양한 선생님들, 다양한 과에서 이 멀티디스플리너리 어프로치를 하면서 환자들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중에 이제 심혈관 질환을 보고 있는 카디올로지스트, 특히 이 저희와 같은 이 신부전 선생님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오늘 인덱스 리뷰의 진행을 위해서는 심지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 심지영입니다. 오늘 공동 좌장을 맡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카디오 온콜로지 하면 많이 들어보시고 또 실제 임상에서 경험하신 선생님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다양한 선생님들이 이 웨비나에 참여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인덱스 리뷰인 만큼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임상 경험과 또 데이터 그리고 경험을 또 가지고 계신 두 분의 연자 선생님들이 아주 강의를 잘하시는 교수님들로 지금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지루하지 않고 아마 재밌고 유익한 강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 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해 주시고 또 질문이 있으면 채팅에 또 남겨주시면 또 많은 디스커션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자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 의대 김은경 교수님이시고요. 김은경 교수님은 성균관대학교에서 석사 박사를 마치시고 지금은 삼성서울병원의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매우 이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경험과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다.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실 제목은 Cardiotoxicity of Contemporary Anti-Cancer Therapy, 메커니즘과 진단 그리고 매니지먼트까지 조금 광범위할 수도 있는데요.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항암제들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카디오 온콜로지가 조금 또 주목을 받기 시작했느냐, 이 팩트 시트가 좀 답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우리 심장학회 산하 심장종양학 연구회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암을 진단받은 환자들의 심혈관 사망과 암 관련 사망에 대한 전체적인 서바이벌을 전부 다 분석해서 이제 팩트 시트를 내주셨는데요. 보시면은 암 진단한 다음에 신부전 발생률이 최근에 들어서 과거보다도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암을 진단한 사람들이 암 때문에 사망하는 확률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심장으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이면에 보면은 뇌졸중이나 다른 바스큘라 디지즈보다도 신부전의 발생이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이게 아마 이제 암 치료와 관련돼서 신부전이 더 생기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명확히 보여주는 시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은 이제 외국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아주 많은 이제 미국인들,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암 환자들을 팔로업 해봤을 때에도 이 환자들의 신부전 발생률이 날이 갈수록 좀 유의하게 늘어나는 거죠. 아마도 이제 암 치료, 이제 항암제라든지 이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코모비디티가 영향을 줬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환자들이 캔서 서바이벌이 좋아지는 거를 고려해서라도 이제 심장 치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임해야 되는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캔서 치료로 인한 카디오 톡시시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심장 치료의 거의 모든 스펙트럼을 다 발생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모든 분야를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이 심장 기능 저하를 주로 일으키는 약제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약제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일반 신부전하고는 조금 다른 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되는데요. 이 이제 항암제로 인한 심독성 환자분들의 경우에 분류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모니터링을 해줘야 되고요.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경하냐 아니면은 뭐 중등도냐 심하냐 단계를 아웃페이션트 클리닉에서 그냥 간단한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입원 치료를 할 정도의 심부전이 왔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이 환자가 EF가 50 미만으로만 떨어졌어도 이 환자는 모더레이트 정도의 케모세라피 릴레이티드 카디악 디스펑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기준이 아무래도 일반 신부전보다 조금 엄격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카테고리는 최신 약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제도 있습니다. 사실 안스라사이클린이나 헐트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엄청 많이 써왔지만 지금도 워낙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안티바디 컨주게이트 드럭들 그리고 TKI 제제,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상 케이스는 48세 여자고 이제 신부전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이 환자는 과거에 브레스트 캔서로 치료를 받으면서 이미 안스라사이클린을 6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요번에는 이제 레이오마요살코마가 생기면서 안스라사이클린을 받았는데 토탈 안스라사이클린이 들어갔던 누적 용량은 600 이상이었습니다. 환자는 이제 심한 이제 심기능 부전으로 왔었고 아이노트로픽스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신부전에 호전이 안 되고 로우 카디악 아웃풋을 보였던 환자입니다. 반면 환자의 암 예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앤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데스티네이션으로 바드 세라피까지 했던 환자입니다. 안스라사이클린으로 인한 항암제의 독성은 이 안스라사이클린 자체가 토포이소머레이즈 2베타를 억제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DNA를 손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셀의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해서 셀데스를 유발하는데 이게 이제 마이오사이트도 동일한 거죠. 이 마이오사이트도 토포이소머레이즈 2베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전들 때문에 안스라사이클린으로 인해서 심독성이 오게 되면 대개는 이리버서블하게 오는 경우가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용량에서 오느냐? 보통은 400 이상에서 급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200, 300을 누적 용량으로 투약한 환자들에서도 자주 생깁니다. 근데 보시면 이 안스라사이클린을 쓰는 흔한 암종들인데요. 이 암종들을 보면은 전체 사이클을 다 마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2, 300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마친 엔드 스테이지에 가면 결국은 이 환자들이 이제 심독성 발생의 위험군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환자는 안스라사이클린을 투약했던 또 다른 젊은 환자였고 누적 용량은 480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안스라사이클린 투약 심독성 환자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디오 프로텍티브 약제를 잘 투약하면 어느 정도는 심기능이 회복을 하는데요. 전체 2,600명 이상 안스라사이클린을 투약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보면 약 80% 정도는 부분적으로는 심장이 그래도 회복을 하고 그 중에 이제 11% 정도는 풀 리커버리를 하더라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결국은 빨리 조기에 확인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환자의 심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독성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스라사이클린을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환자라면 어찌됐건 간에 도즈를 최소화해서 리듀스드 도즈를 써야 될 것 같고요.
독성이 조금 덜한 라이포소말 그 포메이션 안스라사이클린을 쓴다든지 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약제를 같이 쓴다든지 이제 이런 모디피케이션이 이제 혈액종양내과 입장에서는 좀 필요합니다. 이 덱스라족산이라고 하는 킬레이팅 에이전트는 안스라사이클린이 토포이소모레이즈 2 베타를 억제하는 기전을 이용해서 안스라사이클린이 붙는 자리에 아이언 킬레이션을 얘가 대신해가지고 이제 이펙트 독성을 좀 줄여주는 이제 약제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안스라사이클린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암을 치료하는 효과가 좀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컨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 보험 관계상 메타스타틱 브레스트 캔서이거나 아니면 누적 용량이 300 이상인 환자들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스라사이클린 CTR/CD가 왔다 그러면 마일드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약을 다 중단을 해줘야 됩니다. 이 약을 중단하고 심장을 먼저 치료한 다음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재시작하는 것을 이제 심장내과 의사와 같이 상의를 해야 되고요. 마일드 디그리로 왔다고 하더라도 클로즈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환자들은 한 번만 더 들어가도 확 이제 심장이 셧다운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에브리 사이클 혹은 이제 에브리 아더 사이클로 심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 약제를 추가하게 됩니다. 두 번째 약제는 이제 트라스투즈맙인데요. 임상 양상은 사실은 안스라사이클린이랑 똑같이 EF가 떨어지는 신부전으로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스라사이클린하고는 다르게 심장을 보호하는 약제를 쓰고 원인이 되는 트라스투즈맙을 조금 쉬게 해주면 심장 기능이 더 빨리 이제 좀 돌아온다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 패스웨이가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헐투를 차단하는 트라스투즈맙 같은 경우에는 셀데스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세포를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시그널링만 억제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이오사이트에 스터닝을 유발하는 거지 아예 셀데스를 일으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노출을 좀 피해주고 약을 좀 써주면 이런 인터스티셜 이데마나 엔도살리얼 디스펑션이 좀 해결이 되면서 거꾸로 EF가 좋아지는 이런 패턴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스라사이클린보다는 조금 더 유하게 시비어한 매니페스테이션이 왔을 때만 약을 중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에이심토마틱하게 모더레이트 정도 40% 이상 그래도 EF가 나온다 그러면은 클로즈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제를 좀 지속할 수 있는 찬스가 좀 있는 약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헐셉틴만 쓰는 게 아니라 헐셉틴에다가 다른 사이토톡식 에이전트를 컨비네이션한 이런 컨주게이팅 드럭들을 또 씁니다. 그래서 TDM1이나 TDX 혹은 이제 사시투즈맙 고비테칸 이런 약들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약들은 안티바디를 타겟팅하면서 사이토톡식 이펙트까지 같이 기대를 하면서 쓰이는 약이기 때문에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 신부전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사시투즈맙 고비테칸을 투약하고 나서 심한 신부전이 와서 저한테 의뢰가 됐던 환자분이고 베이스라인의 BP도 매우 낮고 이제 타키카디아도 매우 심했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30%까지 떨어져서 저는 이거를 중단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 프로텍티브 메디케이션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 약을 중단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온콜로지 선생님은 대신에 다른 치료 옵션을 선택을 하셔서 이 환자가 이 타겟 세라피를 쉬고 있는 동안에 그래도 캔서가 좀 조절되도록 해주셨고요. 그리고 나서 가급적이면 이제 빨리 케모로 복귀를 해드리게 하고 싶었지만 환자의 심장 기능이 그다지 빨리 돌아오지는 않아서 한 2개월 정도만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환자는 약물 치료를 계속했고요. 다행히 EF가 한 40% 정도로 회복이 돼서 다시 이제 사시투즈맙을 시작을 하고 팔로업을 하면서 좀 지내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이런 안티바디 컨주게이팅 드럭들 중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TDM1이나 아니면 TDX는 헐셉틴을 달고 있는 그런 키모 에이전트이고 사시투즈맙은 트로포블라스트 2 모노클로널 안티바디에 이제 달려 있는 약제입니다. 얘네들은 사실 트라스투즈맙하고 카디오톡서시티가 비슷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시투즈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환자처럼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다른 케모세라피를 이미 받은 환자들이 쓰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동반 치료력 때문에 심독성의 위험이 더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약제는 이제 여러 가지 TKI 약제들인데요. 이 환자는 제가 이제 저희가 연구를 진행하면서 좀 알게 된 환자인데 한번 같이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8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언더라잉하게는 DM 하이퍼텐전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리 아테리 디지즈가 있었던 환자이고요. 런캔서이고 이제 치료받고 나서 어주번트로 시스플라틴 다 썼습니다. 그리고 1세대
EGFR TKI까지 썼고 이제 메타가 일어나가지고 오시머티닙이라는 3세대 세파를 썼고요. 한 1년 정도 지나서 핫페일러로 입원을 했습니다. 이번 당시에 이제 AFib RVR도 있고 코로나리 디지즈도 있고 이제 심한 핫페일러 증상이 있어서 이제 매니지먼트를 다 해줬습니다. 이제 인터벤셔니스트 선생님이 이제 이 환자를 담당해서 보셨고 헤마토 온콜로지에서는 오시머티닙이 카디오 온콜로지가 있는 약이기는 하지만 캔서 자체가 스테이블하니 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심장 선생님은 그러면은 약을 좀 쓰면서 계속 써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환자가 약 1년 안에 7번을 입원을 했습니다. 매번 다 그 임상 양상이 되게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어큐틱 컨제스천으로 계속 입원을 이제 여러 차례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EF도 점점 떨어지는 이제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8번째 입원했을 때는 드디어 헤마토온콜로지 선생님이 오시머티닙이 드물게 하트 페일러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홀드하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데이터가 별로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 환자가 TKI를 조금만 더 오래 인터룹션을 가질 수 있었다면 사실은 이렇게 여러 차례까지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히스토리를 갖진 않았을까 조금 아쉬움이 남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EGFR TKI는 지금 4세대까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에피도말 그로스 팩터 리셉터를 차단하는 약제이고요. 최근에 이제 이 3세대 오시머티닙이 1, 2세대에 비해서 캔서 서바이벌이 월등하게 좋아지고 브레인 메타가 있는 환자들에서도 특히나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알려지면서 지금은 프라이머리 옵션으로 또 어주번트 옵션으로도 다 승인을 받아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이 EGFR 뮤테이션 런 캔서가 다른 서양에 비해서 훨씬 더 인시던스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는 약제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심독성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 병원이랑 이제 우리 전남대병원에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봤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5% 정도 심독성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 이 카디악 디스펑션을 유발하는 경우가 3.4%인데 2% 정도는 심토마틱하게 LV 펑션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고 요온셋 아리드미아가 생기거나 카디악 데스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제 오시머티닙 쓰고 나서 한 6.8개월 정도면은 이런 카디오톡서시티가 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었고요. 환자가 언더라잉하게 나이가 많은 환자에서 쓰거나 이전에 신부전 히스토리가 있거나 AFib이 있거나 베이스라인의 GLS 글로벌 롱지튜디널 스트레인이 낮았다. 그런 환자들에서 훨씬 더 인시던스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백하게 오시머티닙 때문에 신부전이 왔던 환자들 같은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들보다 확실하게 서바이벌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자들을 빨리 이제 확인해서 심장 치료를 같이 해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심독성이 왔다고 해서 약을 다 못 쓰는 건 아니고요. 다시 시작했을 때 그리고 좀 심장에 대한 약을 써줬을 때도 회복률이 좀 좋은 편입니다. 일반적인 TKI처럼 약 80% 정도에서는 회복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오시머티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이제 클래스 이펙트라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 1세대나 2세대도 똑같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유독 3세대에서만 인시던스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그게 요번에 이제 우리 일본에서 대규모 한 12만 명 정도의 환자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데이터를 냈을 때도 보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EGFR TKI를 쓴 경우보다 3세대를 썼을 때가 좀 더 인시던스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주의해야 되는 약물입니다. 자, 그 다음 약제는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되겠고요. 이 면역 항암제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는 지금은 거의 모든 암종에서 쓰이고 있는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게 날이 갈수록 사용 빈도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튜머에 대한 리스폰스가 매우 좋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면역 항암제 기전 같은 경우에는 T셀이 암세포가 발현하는 이 안티젠을 보고 얘는 암세포가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체크포인트에서부터 T셀의 역할을 억제시켜버리는 이런 기전을 아예 차단하는 게 ICI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ICI를 투여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T셀의 액티비티가 훨씬 더 항진되면서 튜머를 열심히 공격하게 되는 그런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T셀의 과활성 때문에
결국은 심장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심장에도 이 T셀의 과활성이 결국은 이제 마이오카디움 내에서의 이뮨 레귤레이션도 방해를 하게 되고, 이 마이오카디움이 이 프리젠팅하고 있는 튜머 T셀과 또 안티젠과 튜머가 프리젠팅하고 있는 안티젠이 크로스 리액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오카디움도 T셀이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T셀이 과활성화되면서 생긴 사이토카인 때문에도 인플라메이션이 마이오카디움 내에서 일어나는 게 주요 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좀 전형적인 케이스인데요. 44세 남자 환자고 사이믹 캔서고 리커런트하게 플로에 메타스타시스가 이제 생겨가지고 이퓨전이 차서 펜브로를 시작한 지 2주 만에 환자가 이제 디플로피아, 토시스, 마이알지아, 퍼티그를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EKG 상에서 서드 디그리 에비블락이 보이고 펄머너리 이디마가 심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엔자임도 좀 꽤 올라가 있었고요. LV 펑션도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제 엔자임이 올라가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워낙 사이믹 캔서에서는 또 마이오카다이티스 프레발런스가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이제 피지션이 인사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왔어서 이 사람은 조금 빨리 치료가 다행히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하이도즈의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를 하면서 이제 아리드미아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제 뭐 페이스메이커도 넣고 이제 약제도 쓰고 이제 에크모 서포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좀 심장 기능을 회복했던 환자고요. ICI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왔을 때 스테로이드를 얼만큼 쓸 거냐, 여러 이제 연구 데이터를 보면은 가장 고용량을 썼을 때 이니셜에 확 펄스를 쳐줬을 때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들어갔을 때 제일 서바이벌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의심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한 3일 정도는 펄스 세라피를 들어가는 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 다음에는 환자가 조금 다운힐 코스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볼루스로 스테로이드 펄스 세라피를 치고 나서 엔자임이 좀 줄어들고 임상적인 양상들이 좀 완화되는 패턴을 보이면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용량을 좀 줄여서 테이퍼링하면서 치료를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테로이드에 아무리 하이도즈를 쳐도 리지스턴스가 있는 환자들이 꽤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환자들에서 이제 외국에서는 이런 이뮨 서프레시브 에이전트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이 안 돼가지고 인디케이션이 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ICI 환자를 빨리 디텍션 하겠느냐? 대부분은 생기려면 한두 사이클 안에 오기 때문에 한 달 내지는 2달을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검사로 보자면 이제 EKG나 트로포닌 레벨이 먼저 변하는 이제 경우들이 가장 많고요. 에코는 사실 LV 펑션이 정상인 채로 오는 환자들이 반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기능이 정상이라고 해서 ICI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가장 확진은 사실은 이제 엔도마이오카디알 바이옵시를 해서 인플라마토리 셀들, T림포사이트가 침착된 거를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겠고요. MRI로 이제 마이오카디알 이디마를 확인하거나 이제 네이티브 T1 값, 그다음에 ECV 값이 늘어나 있는 거를 확인하면 이게 클루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ICI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는 환자에서 엔자임과 EKG, 에코를 검사해보고 다른 디지즈가 룰아웃이 되면 조직 검사를 바로 할 수도 있고 조직 검사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MRI 검사를 하거나 이제 다른 환자의 임상 양상, 부정맥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MRI 검사를 포함해서 다른 이제 엔자임이나 EKG 검사들이 좀 넌스페시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애매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마이오카다이티스 환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사이클마다 초반에는 이제 팔로업하는 프로토콜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팔로업을 해보면 정말 경미하게 아무 증상 없는데 엔자임이 이렇게 0. 얼마 올라가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 환자들을 어떻게 그냥 계속 써야 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EKG도 이 당시에 정상이고 에코도 사실은 정상이고 MRI도 아무리 해봐도 마이오카다이티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자들을 조직 검사해 보면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그럼 이제 이 환자는 마이오카다이티스가 있는데 약을 계속 쓸 거냐, 이 ICI를 쓰면 이렇게 효과가 좋은데 이제 약을 쓸 거냐가 관건이고 스테로이드를 그만큼 하이도즈를 때릴 거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지 않고 주저하면 엔자임이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ICI 마이오카타이티스가 오게 되면 경미하게 오더라도 일단은 약제를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제를 재시작하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정말 환자가 초이스가 없거나 아주 경미하게 왔다면 이제 두 과가 협의를 해가지고 약제를 좀 살펴볼 수 다시 시작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약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약제들이 각각이 이제 이런 심독성에 대한 위험도를 다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게 가이드라인으로 이제 세팅이 다 되어 있어서 뭐 로우 리스크냐, 모더레이트 리스크냐, 하이 리스크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스트래티피케이션을 해서 약제마다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이거를 빨리 찾아서 매니지먼트를 해줄 거냐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약제마다 임상 양상이 좀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빨리 의심하고 이제 조기에 디텍션해서 치료 더 진행하는 걸 막아주는 게 이제 카디오 온콜로지를 보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원인이 되는 약제를 재시작하는 거는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히 그리고 멀티디시플리너리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좀 인디비주얼라이제이션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은경 선생님 강의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심독성 약제들이 많이 또 생기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클리니컬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캔서 서바이버가 늘어나고 올드에이지가 되면서 신부전이 더 증가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약제들이 좀 다변화되고 좀 더 캔서 치료를 잘하기 위해서 심장에는 좀 약간 함풀한 이런 이펙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은 저희 또 디스커션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또 질문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또 조금 다른 개념의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카디오 온콜로지에서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캔서 환자가 이제 카디오 바스큘라 디지즈가 생기는 거 말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카디오 바스큘라 디지즈 환자에 돼서 어떻게 캔서와 연관돼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강의해 주실 선생님은 저희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시고 계시는 정미양 교수님입니다. 정미양 교수님도 이 카디오 온콜로지 분야에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요. 지금 신부전학회에서는 학술위원, 진료적정위원, 연구위원, 수련위원 등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미양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입니다. 사실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도 있고 좀 친숙하신 분도 있으실 텐데 말 그대로 카디오 온콜로지는 앞선 강의에서처럼 온콜로지 환자들이 캔서 환자들이 심장 문제가 발생되는 거라면 반대로 우리가 보는 CV 디지즈 환자에서 이제 캔서가 발생되는 게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를 기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4세 여자 환자분이셨고 류마틱 MS로 미케니컬 MVR을 시행한 이후에 와파린을 드시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는 풀 랩을 하고 이제 3, 4개월 주기로는 INR 팔로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엔 특별히 큰 문제를 못 느꼈던 그런 환자분이셨는데 이분께서 건강검진을 외부에서 하셨고 그때 CBC에 앱노멀리티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바로 저희 병원 혈액내과로 이렇게 가시면서 ALL을 진단받았다고 하시면서 다음 제 외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당혹감이란 정말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CBC를 팔로업을 했었고 그 사이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지? 또 어떻게 나는 그걸 진단을 못했을 수 있었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당혹감이 들었던 케이스였고, 근데 이런 분들이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분들이 또 키모세라피를 하게 된다면 판사이토페니아가 생기고 플레이틀렛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케니컬 밸브를 갖고 있는데 또 그러면 이 와파린을 중단해도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73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예전에 미들 LAD에 PCI를 하고 EF는 한 48%의 마일드한 그런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스를 갖고 있는 환자분이셨는데 환자분께서 저희 외래에 오셨는데 이분도 역시 콜로노스코피를 했는데 거기서 초기에 대장암이 진단받았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진료를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 중단에 대해서 이렇게 상의해 온 환자분입니다. 이럴 때 역시도
굉장히 말씀으로는 그래도 초기에 진단돼서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헤모글로빈도 한 10일 정도였고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캔서가 생길 수 있구나 그러면서 저 역시도 서베일런스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은 이제 캔서 환자에서 하페일리어, DVT, 다른 어리드미아 등등의 심장 문제가 생기는 환자들을 의뢰받아서 보았다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진료를 보고 있는 CV 디지즈 환자, 그 중에서도 하페일리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가 특히나 캔서 발생이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고 그 중에서 이런 런 캔서, GI 트랙의 캔서, 그리고 헤마톨로지 캔서 등등이 잘 생긴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백그라운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옵저베이션 스터디로 첫 번째 나왔던 게 책에 2016년도 발표되었던 케이스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의 미네소타 옴스테드 카운티에서 MI 서바이벌들을 대상으로 약 5년간 팔로우업을 했더니 성별 그리고 에이지 그리고 동반 질환 등을 모두 보정한 이후에도 MI 이후에 하페일리어가 생기는 경우 캔서의 발생의 리스크가 약 2배가량 올라간다는 보고를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본 연구는 이제 덴마크 쪽에서 나온 연구인데 MI가 있고 이니셜에 캔서가 없는 환자를 대상으로 팔로우업을 해봤더니 여러 에이지, 성별 그리고 고혈압 등등의 여러 리스크 팩터를 모두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롤 캔서와 런 캔서의 리스크를 유의하게 높인다는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건 최근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책 카디오 온콜로지에 실린 내용인데 미국의 IBM 마켓 스캔 클레임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굉장히 다수의 2천만 이상이 되는 캔서 프리 환자를 대상으로 약 3년간 팔로우업했던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했더니 이 데이터에서는 CV 디지즈가 없는 환자에 비해서 CV 디지즈가 있을 때 캔서 발생의 리스크가 유의하게 올라갈 뿐만 아니라 특히나 아테로스클레로틱의 원인에 의한 동맥경화증에 의한 CV 디지즈가 있을 때 가장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흥미롭게도 어떤 암종에서 이제 캔서가 더 발생하느냐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테로스클레로틱 디지즈가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은 CV 디지즈냐에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런 캔서 그리고 리버 캔서, 브레인 캔서, 헤마톨로직 말리그넌시 그리고 레날 캔서, 콜론 캔서 그리고 여러 류케미아 등등의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반대로는 암의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 여성의 암들 예를 들면 오바리안 캔서, 브레스트 캔서, 유테라인 캔서의 리스크는 오히려 감소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보고가 거의 이것이 거의 전부이고 스페시픽 캔서 발생에 대해서는 몇몇 데이터로 굉장히 아넥도탈한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이후에 분석한 게 지금 출판이 되지 못하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최근에 나온 데이터인데 아테로스클레로틱 원인에 의한 CV 디지즈가 있는 경우 캔서 발생 자체뿐만이 아니라 메타스타시스의 리스크 역시 유의하게 올린다. 그래서 ASCVD 자체 그리고 이런 ASCVD의 리스크가 높을수록 그 자체들이 캔서 발생뿐만 아니라 전이 메타에 대한 리스크 역시도 올린다는 보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많은데 왜 그런가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2018년도 서큘레이션에 나온 내용이고 교신 저자가 보면 루돌프 보어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핵심 연구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핫페일리어가 있게 되면 이것이 헤모다이나믹 팩터보다는 서큘레이팅 팩터를 릴리즈함으로써 튜머 그로스를 촉진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쉔과 MI를 일으킨 모델을 비교를 하였고 MI 모델에서는 이렇게 파이브로시스도 있고 EF가 유의하게 떨어져 있고 그러면서 이제 파이브로시스 버든이 훨씬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MI를 일으킨 핫페일리어 모델에서는 인터류킨 6 mRNA 즉 인플라마토리 마커가 증가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MI로 인한 핫페일리어 모델에서는 콜론 인테스티널 쪽에 튜머의 카운트, 튜머의 사이즈, 튜머의 로드 등이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이게 원래 내 심장에서만 있으니까 이게 헤모다이나믹 팩터인지 혹은 다른 다른 분자적인 것인지가 감별이 안 되니까 그 연구자들이 원래 심장은 그대로 둔 채로 그 문제가 생긴 그 이스케믹 핫페일리어가 생긴 심장을 목에다 이식을 해보았습니다. 했더니 원래 내 정상 심장이 있고 목에 그 문제가 생긴 임팍티드 마이오카디움을 이식했을 뿐인데 그럴 경우 핫페일리어가 같은 심장 목에 이식을 하게 되면 인테스티널 쪽에서 튜머의 버든이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은 그런 시크레터리 몰레큘에 따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떤 몰레큘에 의한 것인가를 보았고 이런 몰레큘들이 결국은 장에 가서 일으키는데 그 중에서도 설핀 A3라는 것이 AKT라는 것을 인산화를 시킴으로써 셀 그로스와 프롤리퍼레이션을 증가시킨다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연구에서도 이제 MI가 발생하게 되면 이네이트 이뮨 리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브레스트 캔서를 촉진시킨다는 보고를 하게 되었는데 이 연구는 또 이 캐스린 무어라는 교수님이 또 이 분야에서 다른 축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신 결과인데 MI 모델이 샴 모델에 비해서 튜머 볼륨이 2배가량 높아지고 튜머 볼륨이 높으면서 보시면 이런 MI 모델에서 CD8 T셀이 다운 레귤레이션 된다. 그러니까 이뮨 서베일런스를 잘 못하고 이런 등의 리프로그램이 일어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서베일런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튜머의 발생과 생성을 촉진시킬 수 있겠다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요새 핫한 이슈인 클로날 헤마토포이에시스가 두 질환과의 연결고리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헤마토포ie틱 스템셀에서 소마틱 뮤테이션이 생겨서 발생된 것을 클로날 헤마토포이에시스 오브 인디터미네이트 포텐셜이라서 칩이라고 약자로 부르는데 이것이 류케미아 생기기 전 암 병변 정도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CV 디지즈를 잘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어서 저희 순환기내과에서도 굉장히 흥미롭게 보는 것인데 이것이 아세로스클레로틱 디지즈뿐만이 아니라 다른 고형암에도 발생의 리스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보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MI 이후에 하이폭시아가 있게 되면 이것이 자체로 그리고 이것이 여러 물질들을 일으키면서 보상적으로 VGF를 분비시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세로스클레로시스뿐만 아니라 튜머의 그로스와 엔지오제네시스에 관련돼 있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플라메이션이 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칸토스 트라이얼에서 이제 칸토스 트라이얼은 IL-1 베타에 대한 억제제인데 이 카나키누맙을 썼을 때 특히 고용량을 쓴 경우 오히려 캔서 발생의 리스크를 유의하게 낮췄다. 전체 캔서나 런 캔서의 발생을 유의하게 낮췄다는 보고가 있어서 인플라메이션을 억제했더니 캔서를 억제할 수 있다면 반대로 인플라메이션이 캔서 발생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는 그런 것 백그라운드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한 그런 거라고 더 후속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카디악 문제가 생긴 카디악 셀에서 여러 그 튜머를 촉진시키는 팩터들이 분비가 되고 그리고 인플라메이션의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그리고 칩 그리고
오늘 말씀은 못 드렸지만 겉 마이크로바이옴 등의 변화 등등에 의해서 CV 디지즈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것이 또 캔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두 가지의 쉐어드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쉐어드 몰레큘러 메커니즘 외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이징, 스모킹, 디슬리피데미아, 고혈압 등등도 두 질환 모두의 공통된 리스크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결국 우리가 보고 있는 CV 디지즈 환자에서 특히 이스케미아로 인한 하펠리어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캔서의 발생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조금 더 이런 캔서 발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베일런스를 하면서 이런 리스크에 대한 조절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안티 인플라메토리 약제들이 진짜 캔서의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외국의 뭐 특히 서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기 때문에 건보 데이터를 이용해서 윤종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분석을 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제너럴 파퓰레이션 대비 신부전 환자에서 캔서 발생이 올라가느냐였는데 저희 연구에서 안타깝게도 좀 오버롤하게는 뉴트럴한 리스크를 보여주었고 올라가는 캔서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전의 연구와 비슷하게 레날 캔서, 그리고 헤마톨로직 말리그너시, 그리고 유리너리 트랙의 캔서의 리스크가 증가되고 다른 연구와 비슷하게 브레스트 캔서나 이런 것들은 감소되는데 이전에 그 보어 선생님이 특히나 콜론 캔서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저희는 콜론 캔서가 증가되지 않아서 굉장히 조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하면서 조금 고민 중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에서 조금 더 이런 리스크가 증가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넌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랑 비교할 때는 어떤가를 보았는데 이 역시도 굉장히 뉴트럴하게 이렇게 통계학적으로 시그니피컨트한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조금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한다면 넌 호지킨스 림포마가 이스케믹 카디오마이패시에서 많이 생겼다. 그리고 뭐 오바리안 캔서의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았다. 이런 정도였지 조금 아주 특별하게 나오지를 않아서 그 하위 분석에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으로 트랜스플란테이션 한 환자나 엘바드를 한 환자에서는 어떤지를 추가 분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캔서 환자에서 CV 디지즈가 잘 발생된다는 보고들은 알고 있는데 반대로 CV 디지즈 환자에서도 캔서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인지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관계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이런 백그라운드에 대해서는 몰레큘러 백그라운드도 있고 코모비디티가 같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면서 이런 주기적인 서베일런스와 모니터링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미양 선생님 리버스 카디올로지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봐도 또 새로운 내용인데요. 또 데이터를 또 동물 실험부터 메커니즘 그리고 실제 케이스에서 겪은 선생님의 애로점까지 잘 공유해 주신 것 같습니다. 채팅에는 아직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저희가 질문 올라오는 동안에 또 패널 선생님들이 나와 계십니다. 패널 선생님 소개해드리고 패널 디스커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두 분 선생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전남의대 박혁진 교수님과 그리고 계명의대 이희정 교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먼저 패널 선생님 질문 있으실 텐데요. 저는 좀 강의를 한번 좀 정리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선생님 강의 중에 안트라사이클린, 헐투, 그 다음에 뭐 이뮨 체크포인트 이니비터, TKI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임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예전에는 조금 서브 클리니컬한 거를 좀 모니터링하고 좀 프리벤션하고 좀 크로닉한 코र्스가 좀 주가 됐다고 하면 요즘은 약제가 너무 좀 강력하고 좋아져서 그런
그런지 좀 아큐트하고 뭔가 인플라메이션을 일으키고 뭐 사이클 전에 굉장히 조금 에코에서는 잘 디텍션 안 되는데 굉장히 클리니컬 코스가 안 좋아서 서스피전을 굉장히 빨리 해야 되고 조금 되게 이원화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또 공부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그 아까 뭐 케이스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사이클 하면서 계속 EF가 조금씩 떨어지는 뭐 이런 상황이 좀 있지 않습니까? 뭐 GLS도 요즘 우리 핫밸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EF가 50에서 60% 사이인데 GLS가 확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교수님 질문이 정말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괜찮고 EF도 뭐 50% 이상 나오고 홀셉틴 몇 차례 하지도 않았는데 GLS가 한 15% 렐러티브 체인지로 15%를 사실은 기준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5% 정도 떨어진 환자들은 저희는 일단 리포트는 합니다. 그러니까 온콜로지 선생님들이 조금 좀 알아들으실 수 있게 이 환자는 EF는 정상이지만 GLS가 떨어졌으니까 코션을 좀 하셔야 된다. 그 얘기는 결국은 모니터링하는 횟수를 조금 더 빨리 잡아라라는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리스크가 높지 않은 환자들은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이렇게 카디악 모니터링을 한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변화가 좀 디텍션된 환자들은 적어도 뭐 한두 사이클 혹은 이제 그 3개월 이내에 한두 번은 조금 더 쇼텀하게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조금 짧게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코션을 좀 적습니다, 교수님. 네, 박혁진 교수님. 혹시 이희정 선생님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계명의대 이정입니다. 오늘 두 분 연자 교수님께 카디오 온콜로지와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은경 교수님께 조금 이제 주니어의 입장에서 약간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온콜로지에서 보통 이제 스크리닝 에코를 내시고 그다음에 EF가 떨어진다고 하면서 저희 쪽으로 많이 리퍼를 보내주시는데 제가 그러면 이제 카디오 프로텍션을 위해서 이제 ARB나 베타 블로커를 시작을 하면은 대부분 프레질리티가 너무 높은 환자들이다 보니까 혈압이 자꾸 떨어져서 사실 입원해서 퇴원하고 재외래로 오시면 약을 다 중단하신 상태로 항상 오시고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각차를 좀 좁혀나갈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이런 카디오 프로텍티브한 약제들을 조금 더 이제 단계적으로 좀 올릴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수님 정말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짜 프레일한 환자들도 많고 베이스라인 BP가 100이 안 되는데 막 타키카디아는 또 사이토피니아 때문에 있고 디하이드레이션이 있어가지고 레이트는 높고 이런 환자가 진짜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프로스펙티브 스터디 할 때도 ARB를 좀 최대한 업타이트레이션을 해서 주고 싶은데 업타이트레이션한 BP가 너무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좀 핏볼이거든요. 근데 환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로도즈라도 좀 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이게 ARB나 베타 블로커가 아니더라도 사실 최근에 이제 SGLT2 이니비터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점점점 이제 캔서 환자에서도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BP를 낮추지 않는데 그나마 이제 카디오 프로텍티브 이펙트가 있는 약들을 먼저 이제 조금 트라이를 해보는 거를 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하트레이트가 좀 너무 올라가 있고 한 환자들은 저는 ARB보다는 베타 블로커를 좀 먼저 로도즈 쓰면서 이게 조금 낮춰주는 선에서 좀 모디스트 도주로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네, 박혁진 교수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교수님과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정미향 교수님께서 특히 좋은 연구 결과랑 같이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냥 보면서 딱 느꼈던 것이 아무래도 CV 디지즈가 먼저 보인 사람들이 브레스트 캔서 리스크가 좀 낮아 보이고 그런 게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성 호르몬 같은 경우가 저희 쪽에서는 좀 프로텍티브한 역할이 많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캔서 특히 브레스트나 오바리안 캔서 같은 경우에 또 발생에
좀 좋은 위험 인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사실 제가 진짜 프랙티스 하면서 고민했던 건데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이제 CV 디지즈가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캔서가 나중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는 환자분들한테 좀 워닝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혹시 실제 프랙티스에서 어떤 식으로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서베일런스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국가 암검진 정도만 하라고 해도 될지, 혹시 교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서베일런스까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사들, 예를 들면 CBC를 포함한 랩은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아네미아가 급격히 생기는가 이런 걸 보는 정도이고, 만약에 뭐 환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체중이 감소된다, 혹은 최근 들어서 뭔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암이 의심된다고 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앞당겨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물론 이런 CV 디지즈 환자, 특히 이스케믹 카디오마이오패시에서 캔서 리스크가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막 루틴으로 암 검사나 뭐 튜머 마커를 나가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다른 환자들과 사실은 똑같이 그냥 CBC, 일반 랩 하면서 히스토리 테이킹에 따른 검사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이 리버스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컨셉을 얘기를 듣고 나서는 제가 보지 캔서 환자가 아닌 다른 환자들을 볼 때 건강 검진 하시나요? 이렇게 꼭 좀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무슨 건강 검진이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암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저한테만 보시지 말고 다 보셔야 된다 그러면 보통 이런 장기 질환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다른 걸 안 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 검진이요라고 얘기를 웬만하면 요새는 해주는 편이기는 합니다. 네. 환자들이 저희가 워낙 만성 질환 환자들을 보고 있고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뭐 금식하고 모든 랩을 좀 많이 몇 대롱씩 뻗었다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암 검사가 다 되는 줄 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특히 또 프랙티스를 오래 하신 선생님일수록 가장 황당한 경우가 뭐 여러 가지 암에 걸렸는데 뭐 암이 초기가 아니고 뭐 대부분 증상 나타나서 하니까, 그래서 저희 병원은 거기 랩에다가 암 검사는 검진 안 합니다를 적었던 적이 사실 있어요. 일부 진료실에서. 근데 또 그렇게 적으면 또 안 된다고 해서 요즘은 그랬는데, 저는 1년에 한 번씩 검사하는 환자들한테 좀 그런 얘기는 합니다. 저희 뭐 이게 건강검진센터로 하시는 게 아니라서 뭐 이렇게 비급여로 진행되는 암 생학 표지자 같은 거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다 이렇게 하시라고. 왜냐하면 저희가 와파린 먹는 환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뭐 안티플레이트린 먹는 환자들 항상 저희 진료실에 오면 그 메모 잡히는 거 보면은 건강검진할 때 며칠 끊냐부터 이렇게 되는데 실제 안 하는 환자들도 많고요. 또 굉장히 뭐 한 5년에 한 번 가끔 하시는 환자들도 많이 있어서 사실은 그런 걸 하느라고 너무 많이 끊어서 초창기에 우리가 뭐 스탠드 넣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또는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건 또 문제가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하시는 대로 다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비슷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튜머 마커 넣었어요, 만약에. 근데 CEA가 약간 마지노랗게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요즘 의료 환경에 사실은 뭐 더 이밸류에이션 저희가 맡아서 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심장 이식 환자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특히나 더 캔서 서베일런스를 많이 해야지 되는데, 환자분들한테는 저희는 이 1년에 한 번 정도는 내시경하고 이런 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또 그걸 직접 챙기기는 저희 현실상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뭐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프랙티스가 현재 이 상황인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하펠리오 환자들 많이 보다 보니까 하펠리오 환자들은 이제 아네미아 워크업도 하고 아연 데피션시 워크업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연 데피션시 같은 게 이제 안 보이던 게 보인다 싶으면 GI 트랙에서 무슨 뭐 실제로
서브클리니컬이 나오는 뭐이 블러드 로스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일찍 디텍트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정도의 좀 서바이벌 이 서베일런스는 하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뭐 아까 선생님 말씀에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하스페일러 환자들을 조금 더 이 중간에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특히 이제 헵 환자 같은 경우는 GDMT에 해당하는 약제들이 또 키드니 펑션이나 리버 펑션이나 이런 거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한 1년에 두 번 내지 3번 정도는 검사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아네미아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새로 생기지는 않는지 그게 사실 굉장히 서툴하지만 좀 그런 게 캔서 서베일런스에 좀 더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하나 더 있고요. 저건 이제 이식 환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피부암이나 뭐 이런 게 또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 몸에 이 새로 생기는 이 피부 병변이라든지 혹은 어디에 멍울이 만지지 않는지 뭐 이런 거를 꼭 있으면은 새로 생기는 게 있으면은 뭐 저희한테도 이야기하시고 뭐 필요하면은 가까운 병원 가서 그거에 대한 평가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ARB와 베타블로커 우리 핫페일러에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약제인데 사실 이런 온콜로지 환자들한테는 계속 변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볼륨 스테이터스도 변하고 뭐 여러 가지 식사하는 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 유지하기 어려운 건 맞는데요. 가장 큰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는 ARB는 혈압약, 베타블로커도 혈압약, SGLT2 이니비터는 당뇨약 이라는 이런 개념 자체가 의료진 전체에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이도스의 약제가 아니고 이런 경우에 쓰는 약제는 신부전 약이라는 게 좀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아르니가 좀 좋은 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좀 있어서 EF가 너무 떨어지지 않으면 또 보험으로 쓸 수 없는 또 이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좀 약간 전반적으로 간호사들 또 여러 또 다른 과 선생님들께 이런 베타블로커 또 전공의들도요 ARB, SGLT2 이니비터가 신부전 약이라는 거를 좀 많이 좀 알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아까 나왔던 얘기 중에 멀티디스플리너리 팀 어프로치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항암 치료 아까 카디오톡식한 에이전트를 쓰는 환자들을 저희가 모두 다 보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환자들을 팔로우할 때 실제로 선생님들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 카디오톡식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는 환자가 아까 GLS의 서툴한 변화라든지 이런 게 생겼을 때 이 멘션을 주신다고도 김민경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게 이 환자들이 나한테 진료 오는 게 아니고 다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서베일런스를 어떤 면에서 이게 어디든지 걸려야 이게 그런 레코멘데이션이라도 주게 되는데요. 그런 걸 어떻게 실제로 임상에서 하고 계신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헤마토 온콜로지 선생님들의 카디오 온콜로지에 대한 인식이 사실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심장 문제가 온콜로지 환자들의 예후를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인식하시고 되게 열심히 잘 보내주시는 교수님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고 되게 이제 좀 니글렉트 하시다가 조금 진행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보내주시는 선생님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카디올로지스트 입장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좀 뭐 에코 결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걸로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이게 시스테마틱하게 좀 걸러져 가지고 그런 환자들이 자동으로 카디오 온콜로지 클리닉으로 좀 넘어올 수 있으면 스크리닝도 되고 모니터링도 이제 권고한 대로 잘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 오토매틱하게 리스크 스코어링을 해가지고 하이리스크 환자들은 자동으로 카디오 온콜로지에 협진이 되게끔
하는 프로세스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디컬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걸러져 갖고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좀 개인별로 보게 되면서 생기는 차이들은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혁준 교수님께서도 그런 거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네, 근데 일단 김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거에 정말 동의하고요. 무조건 이쪽 관련해가지고 프랙티스를 맨 처음 하거나 아니면 연구를 맨 처음 하거나 하는 분들이 정말 좌절하는 게 심장을 열심히 같이 본다고 했는데 이벤트가 안 생겨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항상 피플 중에 하나가 너무 CV 리스크가 낮은 사람은 애초에 이벤트가 잘 안 생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게 이벤트가 생기고 피지션이 재밌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사실 우리가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하고 그럴 수 있는 리소스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리소스 얼로케이션의 관점에서도 리스크가 높은 사람을 잘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은경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CV 리스크에 맞춰서 이런 사람들은 하이 리스크니까 처음부터 카디오 온콜로지를 보세요 하는 어프로치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약간 좀 더 이쪽 관련해서 여유가 있어서 사실 좀 문제가 되는 암종 아니면은 문제가 되는 항암제를 쓰는 사람들은 일단 저희 카디오 온콜로지 클리닉으로 보내주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베이스라인 평가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CV 리스크를 보는 경우 보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은 뭐 데이터를 퍼블리시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어프로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환자가 모르고 있던 CV 리스크 팩터를 저희가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로우 리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티드 리스크다. 그래서 이 환자를 잘 봐야 된다. 좀 이런 메시지도 줄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주 핫한 디스커션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그 전에 우리 심장을 보는, 또 심부전을 보는 우리 심장내과 의사들과, 그리고 온콜로지, 또 카디오, 종양내과 선생님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암종에서 또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컨센서스를 좀 잘 이루어서, 요즘 AI도 있고 여러 가지 항암제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데 좀 정리해 줄 수 있는 중간 단계가 있다면 굉장히 건설적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또 1시간 또 꽉 채워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인덱스 리뷰가 굉장히 교훈적이고 좋은 리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최준호 교수님 혹시 클로징 해주시고 코멘트 해주시고. 오늘 사실 저는 그 카디오 온콜로지라는 부분이 예전에 카디오 톡식한 드러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지만, 실제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더 관심에서 실제 이 분야를 참 어려워지는 이유가, 온콜로지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약들이 새로 나오고 그러면서 그 약들을 저희가 다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처음에는 카디오 톡시시티 나왔지만 이후에는 뭐 혈압을 높이거나 바스큘라 이벤트를 새로 만들거나, 또 오늘 아마 다뤄지지 않았던 여러 굉장히 다양한 이펙트로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분야가 굉장히, 또 저희 카디올로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더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이 두 분의 연자 선생님, 또 패널 선생님, 또 같이 좌장을 맡아주신 심지영 선생님께 이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오늘 인덱스 리뷰 위드 하트페일리어 KSHF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